자, 민간경비 11번째 시간입니다. 경비 위해소의 분석입니다. 자, 위해소의 형태를 살펴보면 어떤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요소겠죠. 그러니까 자연적 위해와 인위적 위해, 특정한 위해로 구분됩니다. 자연적 위해는 화재, 폭풍, 홍수, 지진, 건물 붕괴, 안전사고 같은 거 자연적 위해죠. 자, 여기서 화재, 인위적 위해는 범죄, 절도, 사기, 횡령, 폭행 다 범죄죠. 간첩행위, 그 다음에 안전사고. 이 화재 또 나오죠. 이 화재는 고의로 분난 화재 말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화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LA 같은 데는 자연적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죠. 이건 고의로 또는 실수로 불러내는 건 화재죠. 이건 인위적 화재. 근데 특정한 위해라 하는 게 개념 알고 됩니다. 인위적인 어떤 위해 중에서도 매우 피해 규모가 큰 이런 것들 주로 특정한 위해로 별도로 분류해놨어요. 예를 들면 화학 공장이 폭발했다. 엄청난 유독가스가 생겨나죠. 그 폭발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을 특정한 위해라고 민간경비에서는 별도로 분류합니다. 인위적 위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인위적 위해에서 더 세분화해서 특정한 위해로 분류한다. 요거 하나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위해 요소의 분석 단계 또는 사정 단계입니다. 위해 요소를 분석할 때 어떤 절차를 어떤 단계를 밟아서 분석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순서 알아둬야 됩니다. 민간경비는 순서가 잘 나와요. 시험 문제에. 위해 요소의 인지, 손실 발생 가능성의 예측, 예상 손실에 대한 평가, 비용 효과 분석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지, 예측, 평가, 분석해서 인예, 평분 두 문자를 이거 외워야 됩니다. 안 해보면 여러분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인예, 평분, 인예, 평분 반복해서 한 10번 정도 한번 외워집니다. 위해 요소 분석 단계는 인예, 평분이다. 인지하고 예측하고 평가하고 분석한다. 세부내용은 좀 더 설명할 겁니다. 자, 위해 요소의 인지입니다. 위험 요소 분석 또는 위해 요소 분석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위해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게 있죠. 그러니까 경비상의 취약점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 또는 도난 사건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게 위해 요소 인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가 발생을 하거나 도난 사건이 발생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어떤 붕괴가 될 우려가 있는 것 이게 위해 요소 인지죠. 이걸 찾아내는 게 바로 위해 요소 인지입니다. 두 번째는 위해 요소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의 시설물이 갖고 있는 환경을 고려해서 위험 가능성이 큰 순서대로 서열화한다. 서열화해서 보호 대상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획일화된 게 아니고 표준화된 게 아니고 다양한 수준의 보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손실 발생 가능성의 예측입니다. 예를 들어 위험 요소가 많이 있겠죠. 위험 요소가 5개 있다고 치면 그 중에서 위험 가능성, 손실의 위험 가능성 또는 도난의 위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순서를 짜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고가 있다고 칩시다. 금고에 가장 귀중한 부분을 넣어놓겠죠. 그러니까 금고가 1번이 위험 가능성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 2번, 인사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게 3번 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 요소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위험 가능성 또는 위해 가능성이 큰 순서대로 서열을 매기는 거죠. 1, 2, 3, 4, 5 순서를 매겨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보호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획일화된 보호계획이 아니고 다양한 수준의 보호계획을 세워요. 금고는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인사서류를 어떻게 보호하고 회계서류를 어떻게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위해 요소의 손실 발생 가능성 예측입니다. 그 다음에 예상된 손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일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회사에 또는 고객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걸 평가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고가 도난당했다면, 자, 아까 사무실에 11억 도난당한 가상화폐 사무실 11억 도난당했죠.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금고에 11억이 없었으니까 그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무실 운영 주체에 보면 심각한 영향을 미치죠. 그 고객의 돈일 가능성은 없잖아요. 또는 투자자의 돈일 수도 있고. 이게 예상된 손실의 평가입니다. 그 다음 인사소리가 어떤 도난 맞아가지고, 도난 당해가지고 누군가 가져와서 그걸 악용을 했다고 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회계 관련 소리가 도난 당했다든가, 그럴 수 있겠죠? 이런 때 어떤 손실이 발생할 것인가,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예상된 손실의 평가. 대체로 손실이 발생한다면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손실에 대한 평가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비활동 비용효과 분석입니다. 이거는 뭐냔 말이냐 뭔 말이냐면, 어떤 취약 요소가 발견됐잖아요. 위험 요소가 인지돼가지고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요. 위험 가능성을 나열해가지고 경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비 요소를 경비 대책을 수립했어요. 예를 들면 CCTV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잔물쇠도 바꾸고, 뭐 금고의 비밀번호도 바꾸고. 그렇게 하다면 그러려면 돈이 들겠죠. 그럼 투입되는 경비 비용이 있을 거예요. 투입되는 경비 비용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들였는데, 경비 비용을 1,000만 원을 들였는데 나타나는 경비 효과가 1,000만 원 초과해야만 그런 어떤 CCTV도 사고, CCTV도 뭐 설치하고, 금고의 비밀번호도 바꾸고, 금고도 재고를 바꾸고 할 수 있겠죠. 디지털 키도 바꾸고. 근데 경비 비용이 효과보다 더 크다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많은 돈 들여서 경비 어떤 시설물들을 보완할 필요가 없어요. 비용이 효과보다 항상 작아야 되고, 효과가 비용보다 커야만 어떤 비용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거나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왜? 어쨌든 어떤 경비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500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효과가 있어야 투자하지. 500만 원 투자했는데 200만 원밖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손해가 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비용효과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 외웁니다. 위험 요소의 어떤 분석 단계, 위험 요소의 분석 단계, 인, 예, 평분. 인, 예, 평분. 외웁니다. 그 다음에 내용도 알아야 되겠죠? 서열화 시키는 거, 손실 발생하기 예측입니다.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평가입니다. 아시겠죠? 가장 먼저 하는 건 인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본 이 인예평분 네 가지 순서를 사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떤 건물이죠. 부산 해운대에 있는 어떤 주상복합 오피스텔인데 불이 났습니다. 2010년도에 불이 났어요. 자, 불은 4층에서 나가지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펴들어갔죠. 그리고 외벽이 싹 탔습니다. 이건 불이 나서 초창기에 탈 때 모습입니다. 엄청난 유독가스 발생하고 있죠. 불길이 심하게 있죠. 그리고 4층에서 불이 번져가지고 쫙 타고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유독가스를 내고, 이건 다 꺼진 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한참 불이 붙었을 때 모습이고. 이게 38층까지인데 38층까지 탔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여기 34층에 살았는데 굉장히 손실을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자, 이 화재 원인을 수사를 경찰에서 해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발라지점이 4층에 배관실인데, 배관실은 피트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트층은 뭐냐면 가스, 전기, 수도, 하수도 등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기반 시설 배관이 집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상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도 설치 안 돼 있어요. 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각종 기반 시설만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비워둬야 됩니다. 건축법상. 그런데 문제는 불이 나고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 환경미화원들이 자기 탈의실 휴게실로도 쓰고,
그 다음에 각종 뭐 재활용품 휴지 같은 거, 그 다음 스티로폴, 뭐 비닐, 이런 거 재활용품 모아가지고 집화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비양원들을 위한 선풍기, 뭐 전열기 같은 게 막 설치해가지고 전기 배선하고 콘센트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4층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 시설하면 안 되는데 전기 시설 해가지고 누전을 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누전을 해는 불티가 4층 피트층에 있던 인화성 재활용품을 태우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죠. 여러분, 전기 누전은 여러분,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콘센트를 꽂았다 뺐다 할 때 그 먼지가 많이 쌓이죠. 꽂았다 뺐다 할 때 그 먼지에 불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경찰을 오래 해보니까. 그러면 불꽃이 막 튀면서 그 옆에 있는 인화성 물질 또는 인화성 재활용 물질이 있다면 거기 옮겨 붙는 거예요. 옮겨 붙으면 거기서 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4층에서 불이 발생해가지고 30분 만에 38층과 옥상까지 급속하게 번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건물 외벽에 있는 알루미늄 패널 때문인 거죠. 이 알루미늄 패널이 미간은 뛰어난데 화재에 매우 차게 불이 잘 탑니다. 폴리에틸렌 수지 양면에 알루미늄 판을 접합시키는데 폴리에틸렌 수지는 불 잘 타거든. 외관은 멋진데 화재 불났다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커먼 연기가 많이 난 것도 바로 이 외벽을 타고 이 외벽에 전부 이게 금색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가열성 알루미늄 파넬이라는 거죠. 화재청 알루미늄 파넬이야. 보기엔 이 건물이 멋졌습니다. 금색으로. 저도 이때 이기대를 이기대를 산책하다가 멀리서 불난 걸 봤어요. 연기가 막 타오르더라고. 보니까 이 건물이. 그래서 이 화재 원인은 4층 피트층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점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패널이 불쏘시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38층까지 금방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52m짜리 고가사다리차 소방차를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7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압됐어요. 그래서 요 주변에는 사는 사람들, 세입자나 소유주들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물의 화재를 이 건물을 놓고 경비위에서의 분석 단계를 만약에 좀 우리가 예시를 더 설명해 본다면 경비위에서의 인지, 이 건물의 경비위에서는 뭐겠는가 했을 때 일단 높은 건물이다. 38층 높은 건물이다. 두 번째는 불에 잘 타는 화재창은 가연성 예비 알루미늄 패널이 있는 건물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 그 외벽에 이 유리창들이 많잖아요. 유리창들이 강한 강풍을 견딜 수 있도록 말이죠. 특수 강화유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소방호스로 물을 뿌렸을 때 유리가 안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을 끄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그 다음에 피트층인데 피트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다. 이것도 위험 요소죠. 그 다음에 대피 공간이 있었는데 대피 공간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 건물의 위요소입니다. 크게 보면 위요소죠. 그래서 경비위에서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예측을 해보면 가연성 외장재가 가장 큰 위험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서열한다고 그랬죠. 이 건물의 가장 손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알루미늄 패널 된 가연성 외장재가 가장 위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만약 불이 붙었다 하면 그냥 빠른 속도로 확 타고 올라간다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 건물 같으면은 빌딩풍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건물에 부딪히면 벽을 타고 위로 치솟아 올라가죠.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외벽에 불이 붙으면 위로 불이 올라가는 건 순식간에 올라간다는 거죠. 4층에서 38층까지 30분 올라갔다는 거죠. 이 빌딩풍 때문에. 그 다음에 피트층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안 됐다. 그 피트층에 불났을 때는 문제 심각하다는 거죠. 두 번째 순서를 세운다면 피트층이다. 그 다음 특수 강화 유리가 돼가지고 제대로 불이 났을 때 진압할 수 없다. 유리창을 깰 수가 없다. 그 다음에 38층이 되다 보니까 고가사다리차로 진압할 수 없다. 52m 고가사다리차 있었는데 52m는 여러분 한 층에 3m죠.
그러니까 약 한 17층, 18층까지만 이 차가 갈 수 있어요. 물을 뿌린다 해도 18층 올라가서 물을 뿌려도 한 30층 넘어간 데는 이게 소화분말이 닿지 않는다는 거죠. 소화액이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압이 곤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피 공간도 2005년도에 발코니당 2제곱미터의 대피 공간을 마련하다고 했는데 이 건물이 2005년 이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피 공간도 없어요. 세대별 대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예를 들면 위험 발생 가능성을 서열한 것이 가연서 회장제 1번, 피트증 2번, 특수강화유리 3번, 고가사다리 차로 진압 불가능 4번, 대피 공간 부족 5번 이렇게 서열하는 거 이게 손실 발생 가능성 예측이라는 거죠. 예산의 손실에 평가를 해봤더니 고객이나 회사에 얼마나 피해를 줬는가 봤더니 입주민 4명과 소방관 1명이 불사를 했어요. 건물 가격이 하락하고 임차인은 집단으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여기 소유주였는데 외국 영사부부한테 300만원 월세를 주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보증금하고 보증금 떼달라고 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소유자는 300만원 월세 못 받게 생겼죠. 여기 이제 소유자나 임차인들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 화재보험금도 나왔는데 실제 손실이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이면 실제 화재보험금은 한 3천 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활동금 비용효과 분석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이 건물을 이제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수리했겠죠? 수리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볼까요? 알루미늄 패널을 불에 타지 않은 재질을 교체했다.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피트층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돈 들었겠죠. 초고층으로 포함되지 않던 30층에서 49층을 초고층으로 포함시켜서 피난 안전등을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짓는 건물들은 30층 이상 아파트 높은 건물들은 전부 다 30층 단위로 피난 안전층이 있습니다. 30층, 60층, 90층 이렇게. 거기는 입주민들이 살지 않고 예를 들면 불이 나면 그 층에 대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화재 발생해도 불기운도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유독가스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피난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 피난 전용 승강기도 만들어진 거죠. 보통 화재가 나면 승강기를 못 쓰게 하죠. 그런데 38층에서 어떻게 계단을 타고 내려옵니까? 못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피난 전용 승강기도 만들어서 불이 나도 쓸 수 있는 승강기도 설치했다. 그럼 돈 많이 들었겠죠. 이렇게라도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0m 이상의 소방불절 고가사다리차도 해운대 성수에서 10억을 주고 도입했어요. 이거는 도입했어요. 이거는 물론 입주민들 요 위에까지는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되지만 요건 뭐 입주민들 부담한 거 아니지만은 국가에서 부담했지만은 소방헬기 도입도 추진했는데 도입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1번하고 2번에 여기까지 만일에 이렇게 수리를 다 했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굉장히 비용 부담이 컸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고 입주민들이 건물에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돈을 투입할 만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건물에 불나고 집값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 되니까 우리 집값이 요즘 올라가서 제가 아는 사람도 최근에 그리 이사 갔더라고요. 이런 것이 경비활동의 비용효과 분석입니다.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보 1호 남대문입니다. 남대문이 2008년도에 69세 어떤 노인이 불을 질러가지고 방화해가지고 완전히 생목이 탔습니다. 여기 돌로 된 기단만 남고 목조로 된 이거 남대문 다 내려앉았죠. 그 다음 기와 다 내려앉았습니다. 엉망된 거예요. 이제 화재를 진압한 직후에 어떤 모습이 때문에 소방차도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남대문이 불이 났는데 이 불 나기 전에는 굉장히 취하겠어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밤에 열이 와가지고 사다리 하나 놓고 사드 타고 올라가서 남대문 안에 가서 불을 찔러본 거야. 신나 붙고. 근데 전부 목재니까 그냥 무방비로 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비 위에서 입장에서 보면 위에서가 굉장히 많은데 그에 비해서 안전 대책은 매우 미흡했어요. 저는 어떻게 문화재청에서 하고 서울 중구청에서 남대문을 이렇게 엉터리로 관리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불 지르면 끝나버려요. 경비원도 없었습니다. CCTV 없었어요. 이게 엉터리로 갈렸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사진은 완전히 복원을 한 장면입니다. 저기는 이렇게 전에는 복원하기 전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죠. 사람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고 벽을 쌓아가지고 일반인 접근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렇게 놨잖아요. 좌우에 이렇게. 이 복원하는데 전부 무려 320억이 들었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가장 많이 들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CCTV를 굉장히 많이 설치했어요. 사방에 CCTV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방염, 어디 갔어? 스프링클러 딱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꽃 감지기, 화재 조금만 있어도, 불꽃만 있어도 그걸 감지하도록. 그 다음에 방염천을 해가지고, 어디 갔어? 이 단층 있는 이 부분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는 방염천에서 불이 나도 잘 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감시초소도 만들고, 이런 비용을 포함해서 약 320억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용을 320억 들었으니까 이게 효과는 320억 이상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국보에 일어나던 상승을 생각한다면은 뭐 320억은 아무것도 아니라 봐야 됩니다. 비용 효과 분석에서 보면 뭐 이 정도 들여서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이런 시설들을 하단가에서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게 남대문이 탄 일이 없었을 겁니다. 320억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구청 공무원 문화청 관리자 이거 사실은 문책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났죠. 꼭 사후 약방문이에요. 그죠? 소잃고 외양간 꽂히는 식으로. 이게 남대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 있거나 시설물이 있거나 뭐 사무실 있으면 도둑 맞기 전에 불 나기 전에 미리미리 경비 위험 요소를 조사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다. 뭐 그런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 따라서 어떤 위험 요소를 조사해 분석해 봤잖아요. 여기 따라서 경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